안녕하세요. 논리퀴즈 매뉴얼 저자 이해황입니다. 이 강의는 노베, 즉 베이스가 없는 분들을 위한 7급 피셋 모의평가 언어논리 전문항 해설입니다. 이 강의만 잘 봐도 언어논리 점수가 훌쩍 상승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빠짐없이 설명했으니 공부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 어떤 해설 강의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겁니다. 수강료는 좋아요와 감사 댓글로 받을게요. 참고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니 꼭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까지 완료한 상태로 들어주세요. 그럼 1번부터 해설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발문은 참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왜냐? 거짓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구분이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전에 찍어둔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독해 지문에 나오는 선지는 세 종류입니다. 지문에 비춰봤을 때 true, 참으로 판단되는 선지, 혹은 지문에 비춰봤을 때 false, 거짓으로 판단되는 선지, 끝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 선지, 요 세 개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골라라, 혹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는 발문이 나오면 어떤 선지를 골라야 될까요? 일단 참이라고 알 수 있는 이 선지를 고르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지문에 비춰봤을 때 거짓인 선지, 요 F도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대해서 진짜 1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X를 안다라고 하면요, X는 참이다 라는 게 전제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X가 참이 아니라면 X를 안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어려운 것 같나요? 아니에요. 일상어의 직관을 논리 기호로 포착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일상어에서도 1 플러스 1은 2다 를 안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죠. 왜? 1 플러스 1이 2라는 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런데 1 플러스 1이 3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왜? 이 부분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라고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플러스 1은 3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다, 요렇게 나타내야 돼요.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요 대상 자체가 참이 되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명제적 지식을 안다, 어떤 문장을 안다라고 하려면 그 문장이 참이라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확실히 참인 것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 것, 혹은 확실히 거짓인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발문 앞에는 이 참이라고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좋고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자, 피셀 리트용으로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반드시 참인 것을 골라라, 혹은 참인 것의 최소 개수를 골라라 그러면 반드시 참인 것만 골라서 탁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짓인 것을 고르라고 하면 F인 선지만 고르면 되겠죠. 이 선지는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지문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 거짓인 것의 최소 개수, 혹은 지문과 상충하는 것, 이런 멘트가 다 뭐다? F인 것을 골라라 라는 뜻이다. 자, 참인 것의 최대 개수, 혹은 지문과 상충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지문에 비춰봤을 때 참인 것이랑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 이 두 개를 다 선택하면 돼요. 거짓인 것의 최대 개수는 반드시 거짓인 거랑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 위에서는 참일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거고 밑에서는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발문 중 특이하게 진 위를 알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럴 때는 참이라고 알 수 있는 것도 고르면 되고 거짓이라고 알 수 있는 것도 고르면 돼요. 반면에 진 위,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uncertainty, 이거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르면 되고요. 간단하죠? 이렇게 정답의 판단 기준을 하나 배웠습니다. 방금 본 내용, 어떤 분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후자에 속하는 분들은 일단 그냥 외워주세요. 외우고 나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당연하구나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문제풀이 시에 계속 활용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생기초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학습해 나갈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을 해설하기 전에 한 가지 원칙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원칙으로 삼고 훈련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풀이를 더 빠르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자, 이런 식으로 훈련해 주세요. 자, 3.1운동 직후 상하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지문에 이렇게 뭔가 직후, 직전 이런 선후 관계가 나오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갖고 출제자가 뭔가 바꿔치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지금 1문단 첫 번째 문장에 3.1운동 직후에 뭐뭐 했다라는 게 나오죠. 2문단에 가보면 3.1운동 전에 뭐뭐 했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
묻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겠어요? 나중된 것을 먼저 된 것으로 바꿔서 냅니다. 이거 틀린 거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선지를 만든다는 거죠. 아주 흔한 패턴이니까 지문을 읽을 때부터 직후 혹은 전 이런 표현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상하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소왕이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초할 때 조소왕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부 명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자고 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아들여졌어요? 상하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에게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부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자는 그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죠? 이렇게 맥락상 당연히 파악할 수 있어서 빠진 부분을 우린 적극적으로 채워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 출제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읽었는지 묻는 선지를 내니까. 하여튼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것이다 라고 일문단이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대한민국으로 하자라는 게 받아들여진 건 알겠어.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왜 받아들여진 거지? 혹시 대한민국을 받아들이면 자동으로 민주공화제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해왕은 총각이다를 받아들인다면 이해왕은 남성이다를 자동으로 받아들이게 되듯이 대한민국이란 말은 민주공화제란 말을 함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단 읽어보면 대한민국이란 한국인들이 만든 민국이란 뜻이다. 여기서 민국이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다. 요 민국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민주공화제를 함축하는구나, 여기서 탁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공화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데, 공화제가 무엇인지는 피세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종종 나와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능 강의에서 공화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짧게 가져와 볼게요. 이 지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해둘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공화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뭔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뭐예요? 민주공화국이죠. 민주 플러스 공화국이에요. 우리가 민주는 뭔지 대충 알죠? 국민이 주인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민주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공화국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저것에서 많이 쓰는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화국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통치자, 즉 주권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느 나라의 통치자, 즉 주권자가 한 명이면요, 그 사람을 왕이라고 불러요. 즉 통치자 한 명은 뭐다? 군주제다.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주권이 없어요. 한 명은 아닌데 특정 소수이면 그걸 귀족제라고 해요. 우리 앞서 살펴본 지문에서 프로티우스는 로마의 귀족이고 원로원 의원이었다고 하죠. 공화정을 원로원이 주도했었다라고 해요. 요때는 어떤 때다? 귀족제다.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해지고 제정, 군주제가 확립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족제에서 군주제로 샥 변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마 시대 때 원로원 300명이 주권을 갖고 통치하던 때는 귀족제. 그런데 갑자기 황제가 나타나서 야 내가 짱이다 이러면 군주제 혹은 당시 이제 로마 제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가 전 국민이 되면 이것을 바로 민주제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헌법을 다시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통치자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제 국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통치자는 대통령 아닌가요? 내가 왜 통치자지? 이게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 있는데 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이를 통해서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제 국가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화국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공화제는 함께 화합한다는 뜻이에요. 즉 한 명, 왕이 아니라 여럿이서 통치하는 정치체계를 말합니다. 군주제와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공화제예요? 아니에요? 공화정이죠.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통령제가 대표적인 공화제의 한 형태예요. 그러면 지문에서 쿠르티우스가 있던 시대는 어때요? 원로원이 30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화정을 주도했다고 하죠. 이 귀족들, 물론 전체 국민에 비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이 혼자서 통치한 게 아니죠. 따라서 이것도 공화정이다. 귀족적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황제도 결국은 왕이에요. 자기 혼자 나라를 다 운영하면서 나는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야. 왕이 아니라 제1시민일 뿐이지. 이러면서 마치 공화정인 것처럼 군주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지문에서 공화정을 가장했다, 거짓으로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학자에 따라서는 정치 체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거나 또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공화정은 군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쉽고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공화제는 주권을 가진 여러 명이 통치하는 체제고 공화국은 그러한 정치 체제를 택한 국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담으로 철학책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 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공화국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프랑스의 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이 표현이 가리키는 지칭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문장을 참으로 봐야 되냐 거짓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철학자들 간의 논란이긴 했는데 이러한 논쟁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프랑스는 공화국이라서 왕이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기본으로 알았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상식이 좀 올라갔나요? 확실히 이해가 됐죠? 이처럼 어휘력은 지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익혀두길 바랍니다. 모르는 단어 사전도 잘 찾아보시고 또 제가 강의 중에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면 뭐 어디 적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즉석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세요. 자, 조서왕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 나온 건 3.1운동 직후에 나온 상황이었죠? 지금은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제국 황제가 제국, 황제 이건 뭐와 대비된다? 민국, 민주공화제 이것과 대비가 된다.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권을 일제에 넘겼다고 말하면서 제국도 나쁘고 황제도 나쁘고 일제도 나쁘고 우리 국민은 국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힌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란 것도 있고 대동단결 선언이란 것도 있네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름표들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뒤에 계속 읽다 보면 건국강령도 나오고 재헌헌법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열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선지에서 물으면 바로 지문으로 되돌아와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별표 같은 거 표시를 해주세요. 뭐 다른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선지 읽다가 지문으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되돌아갈 수 있는 표지를 설정해 두라는 거죠. 지문을 읽고 선지를 판단한다는 대원칙 아래 선지를 판단할 경우 필요하면 지문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이 두 개는 양립 가능한 겁니다. 하여튼 이 선언에는 구한국, 대한제국을 가리키겠죠? 이거의 마지막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여기서 신한국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한국을 의미한다. 조서왕은 대한제국을 대신할 새로운 한국이란 나름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조서왕의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독립운동가들은 황제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일문단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이죠? 뭐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어요.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건국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건국강령에 뭐가 담겼어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1948년에 소집된 재헌국회도 지금 1941년, 1948년 이것도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주죠. 이런 것도 출제자가 바꿔치기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이렇게 숫자는 우리가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선지 풀다가 필요할 경우 지문으로 되돌아오기가 굉장히 쉽죠. 확연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숫자로. 그래서 뭐 따로 표시할 거 없이 이거 선후 관계 혹시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감각만 갖고 읽으면 충분합니다. 하여튼 48년도에 소집된 재헌국회도 임시헌장에 담긴 정신을 계승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재헌국회는 재헌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에 우리나라의 명칭을 대한민국이라고 한 내용이 있다. 자, 뭐 내용은 어려운 거 없죠? 자, 선지 보면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 건국강령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통해가 틀렸죠? 임시헌장은 여기 나와 있고 건국강령 여기 있는데 이 두 개가 통해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해를 갖고 장난치는 것도 출제자들이 엄청 많이 내니까 선지에 통해라는 표현이 있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동단결 선언을 만들었다. 임시정부는 3.1운동 후고 대동단결 선언은 3.1운동 전이니까 이거는 나중된 것을 먼저 만든 선후관계 바꿔치기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요. 3번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독립운동가가 없지 않았죠. 조서왕이 이걸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반영 채택된 거죠. 4번 재헌국회는 대한제국 이걸 계승하는 거 아니죠? 제국,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따라서 계승하기 위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서술한 4번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럼 뭐 꼼짝없이 정답이 5번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인데 합의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임을 받아들인다면 자동으로 민주공화제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러한 내용이 정답으로 뿅 나온 거죠. 다음 문제.